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수업은요. 두산 1강 응용 계산에 관련한 개념들과 문제들을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 수업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 내용 다 읽어보셨을 거고요. 이론도 같이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은 헛갈리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유제들, 예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함으로써 개념과 유형들을 확실히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방정식의 활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방정식의 활용에서 쓰이는 주요한 개념들이 무엇이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어떤 것인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방정식의 활용에서 등장하는 개념은요. 날짜와 요일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날짜와 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 1일. 자, 1일을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24시간은 1440분.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초의 단위까지 고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자, 그럼 이 날짜와 요일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우리는 주로 어떻게 문제를 다룰 것이냐? 자, 바로 나머지라는 것을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문제 풀어보셨으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그 밑에 예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월 19일이 수요일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30일 후, 30일 후, 이때는 무슨 요일이냐? 자, 우리가 이렇게 요일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만약에 수요일이다. 자, 그럼 일주일에 무슨 요일이냐? 네, 수요일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죠? 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주기로 해서 다시 한 번씩 계속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7일을 주기로 해서 똑같은 요일이 계속 반복됐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게 몇 번씩 반복됐느냐? 자, 그걸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7로 30을 나눠봐야 되겠죠. 자, 그때 생기는 몫이 4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가 2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7 곱하기 4는 28로서 이 아이가 의미하는 거는 일주일씩 4번, 즉 4주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로부터 28일 후면 어차피 똑같은 요일인 거죠. 즉, 이거는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한테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바로 누구냐? 바로 뒤에는 플러스 2겠죠. 자, 4주가 지나서 제자리에 있는데 플러스 2다 라고 하는 것은 이틀이 더 경과한 시점의 요일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즉, 제자리 수요일에서 이틀이 더 지나갔으므로 우리는 30일 후는 금요일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은요. 시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시계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이 시계 문제는 시침과 분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시침과 분침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때의 각도를 계산하여 해결하는 문제들이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시침에 대하여,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분침에 대하여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초침이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초침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침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자, 시침이라는 녀석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각도가 몇 도냐? 자, 이걸 조사해보자라는 거죠. 자, 시침은 1부터 12까지 1시간 동안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물론 그 사이에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본다면 12번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움직여서 360도 한 바퀴를 다 돌아가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시침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1시간이 경과하는 시점마다 몇 도씩 이동을 하느냐? 전체 30도씩 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분침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분침이니까 1분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자, 1시간은 몇 분입니까? 60분이죠. 얘가 60분을 움직여야지만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12시 12에서 출발했다면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60번 움직여서 한 바퀴 다 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도는데 360도. 근데 60번 이동을 했어요. 그럼 한 번 이동할 때 몇 도씩? 6도씩 이동했다. 다시 말하면
분침은 1분의 6도씩 이동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침도 마찬가지 1시간에 30도 이동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얘가 1분에 몇 도 이동하느냐? 이게 궁금하다. 자, 단위가 바뀌었네요. 1시간에 30도. 근데 1시간이 아니라 이제 1분으로 바뀌었죠. 자, 1시간을 1분으로 바꾸려면 1시간은 60분이기 때문에 60으로 나눠줘야 돼요. 즉 얘를 60으로 나눠주면 2분의 1 따라서 0.5도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그럼 시침은 1분에 0.5도, 분침은 1분에 6도씩 이동하는구나.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하면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냐? 자, 그 밑에 예제 하나 볼게요. 자,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간은 몇 시인가? 자,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대요. 자, 우리가 대충 짐작해보면, 뭐 4시 한 20분, 뭐 25분 요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12, 그 다음에 여기다 3, 여기다 6, 그 다음에 9,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중앙에 점을 잡고요. 자, 4시와 5시 사이에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4시에서 출발하여 어느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만난 거니까 처음에 출발 위치를 4시로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분침은 이렇게 길게, 시침은 좀 짧게 이렇게 4시로 잡아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4시에서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이 두 시침과 분침이 일치했다라고 하니 그게 몇 분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X분 후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X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X분 후에 어느 순간에 여기가 5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던 시침이 한 이쯤 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분침이 또 이쯤 와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두 녀석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X분 후라고 했으니 분침이 이동한 각도를 한번 고려해볼까요? 분침은 1분에 6도씩 이동합니다. 근데 X분 후라고 했으니 얘는 6X도 이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시침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에 30도. 자, 1분에는 몇 도? 0.5도. 따라서 여기 하얗게 있던 시침이 이 노란 시침이 되기 위해서는 X분이 경과했으므로 0.5X도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 다음에는요. 자, 이 전체 각이 6X도고요. 요 조그만 각이 0.5X예요. 그래서 6X에서 0.5X를 제가 빼볼 거예요. 자, 왜 하필 뺍니까? 라고 또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왜 빼냐? 자, 원래 시각 4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원래 1이 있었고 2가 있었기 때문에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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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30도 하면 실제로 처음 상태에서는 4시 정각에서는 시침과 분침이 120도의 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 각에서 노란색 각을 빼면 바로 처음 상태의 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20도를 이용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뺐습니다. 120도. 자, 도 단위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5.5x 이퀄 120. 자, 영리하게 계산해 볼까요? 양변에 2 곱하면 11x. 따라서 240. 자, 그리고 11로 나눠주면 x는 얼마? 11분의 240. 단위는 분이었죠. 아, 그래서 11분의 240분 후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것이구나. 자, 따라서 여러분 이에 맞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 외에 또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보시게 되면 거리, 속력, 그리고 시간. 자, 이 녀석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골이에요. 그죠? 자, 거리, 속력, 시간. 이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자, 내가 이게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고요. 제가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거리라고 쓰겠고요. 여기다가는 속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간이라고 써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드린 이유는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표에서 이 둘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속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라. 시간을 구하고 싶다. 그럼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어서 계산해라. 자, 이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세 가지 공식이 한 번에 설명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개념은 뒤에서 우리가 일이라는 개념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형에 보시면 나이와 개수에 관련한 문제가 됩니다. 자, 나이와 개수에 관련한 문제는 사실상 뭐 대단한 공식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요. 자, 뭐냐? 내가 구하려는 어떤 시점의 나이 또는 어떤 구하려는 개수, 다시 말하면 구하려는 값, 즉 구하는 값을 미지수 x로 설정하여 자, 관계식을 세운 후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라 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예제 보시게 되면 현재 아버지가 35세, 아들은 10세. 그럼 아버지, 아들. 자,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아버지가 35세, 아들이 10살. 이렇게 나타내시고요. 자,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자, 구하려는 게 누구죠? 그쵸? 몇 년 후에 이렇게 되는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면 경과한 시간. 자, 이거를 미지수 x로 설정하여 자, x년 후라고 써보자.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35세의 나이에서 x년이 경과했으므로 35 플러스 x라는 나이가 되겠고요. 자, 아들도 마찬가지 x년이 경과했으면 얘도 10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춰서 식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 몇 배? 2배. 그럼 아버지 나이가 35 플러스 x인데 아들 나이의 2배. 10 더하기 x의 2배와 같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x 나올 거고 넘기면 x, 20 넘긴다고 한다면 x는 15가 되겠죠. 네, 별로 복잡한 계산 아니어서 그냥 간단히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몇 년 후인가? 자, 15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꼭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원가와 정가에 관한 문제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원가와 정가? 이건 뭐지?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우리가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자, 판매하기에 앞서서 제가 판매를 위해 물건을 사와야 되겠죠. 자, 이때 물건을 사왔을 때의 가격을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저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적당히 원가에 어떤 이익을 붙여서 판매할 때 이때의 금액을 판매가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정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이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냐 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정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 판매가가 될 텐데요. 자, 얘는 내가 사들여온 가격이 원가면 원가 그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자, 따라서 원가에다가 어떤 이익이라는 걸 더해서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가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이익이라는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판매한 금액, 즉 정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바로 이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뭐예요? A1에서 B% 할인한 가격? 아, 이 얘기는 제가 원가와 정가의 문제라고 하지만 자, 우리가 어떤 증가와 감소의 문제로 같이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어떤 뭐 A1짜리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1짜리 물건이 있는데 자, 이 물건을 제가 X% 인상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X% 뭐 인상. 자,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제가 물건을 판매할 때 이익을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다라는 거죠. 자, 인상했다라는 거는 즉 증가시켰다라는 거는 더하기 개념인 거죠. 플러스. 그래서 원래 금액 A1에다가 플러스. 자, 얼만큼? 그 A의 X%만큼. 따라서 100분의 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고요. 이 식을 간단히는 A로 묶어서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단순히 어떤 금액을 X% 인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두 개의 개념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반대로 A1의 금액을 X% 이나, 즉 할인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할인했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빼줍니다. 그죠? 자, 빼줘요. 얼만큼? A에 대해서 100분의 X만큼 빼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거 정리해보면 A의 1-100분의 X. 이와 같이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실생활에서 사실상 많이 쓰이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등장하는 유형이 뭔지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6번째 유형. 자, 우리 교재에서 5번이라고 하고 있지만 제 순서에 따르면 6번째가 되겠죠? 자, 일에 관한 문제, 조금 더 정확히는 일의 양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앞서 거리 속력 시간을 말씀드릴 때 이 거리 속력 시간의 개념은 일의 양의 개념과 연결해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일의 양을 우리는 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얘를 거리 개념으로 합니까? 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주어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끝마치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속력이겠죠.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소요 시간이 3일이었으니까 3분의 전체 일의 양으로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일의 양과 그리고 일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일하는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속력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양을 다룰 때 이 일의 양은 거리로 해석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있냐? 자,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즉 전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체로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어떤 미지수로 설정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1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유는 간단해요. X로 설정을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차피 계산 결과에 의해서 양변에 X가 약분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마지막 계산은요. 자, 그러다 보니 X가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자, 어차피 의미 없는 수기 때문에 그냥 우린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자, 그래서 1로 두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기본적인 개념은 거리, 속력,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에 관련해서 밑에 예제 하나 살펴볼까요? 자, A가 혼자면 4일, B가 혼자면 6일이 걸리는 일이 있대요. 자, 일의 전체 양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일의 양을 그럼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자, 미지수로 쓰고 싶으면 미지수로 쓰셔도 좋아요. 자, 하지만 어차피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조건에 따르면 A가 혼자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라고 했었냐면 4일이 걸린대요. 이건 경과 시간이잖아요. 그럼 A가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을 제가 A의 속력이라고 해볼게요. 자, A의 속력은 얼마나 될까요? 그쵸? 경과 시간이 4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1 전체를 다 하는데 4로 나눠주시면 4분의 1이 하루 동안 A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되는 거죠. 즉 속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B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B는 일을 끝마치는데 6일이 걸렸다라고 했으니 자, 6분의 1이 속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 A가 먼저 이틀 일을 하고요. 남은 양을 B가 끝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B는 며칠 동안 일을 합니까? 자, A는 속력이 4분의 1이라고 했죠? 즉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A가 이틀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A가 이틀 동안 한 일의 양은 거리의 개념이 돼서 4분의 1과 2를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A가 한 일의 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B는 6분의 1의 속력으로 일을 할 건데 며칠을 할지 몰라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구하려는 값을 뭘로 둔다? 미지수 X로 둔다. 자, 그래서 B가 한 일의 양을 더했더니 일이 끝나야 돼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는 둘의 합이 전체 일의 양 1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 녀석 약분하시면 2가 되겠고요. 자, 분모의 최소배수 6을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3 더하기 x는 6이 돼서
자, 우리가 원하는 x라고 하는 것은 3이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3은 B가 일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겠죠. 즉 3일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톱니바퀴. 자, 저는 7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니바퀴. 톱니바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톱니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톱니마다 톱니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물론 개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그러면 회전하는 회전수라는 것도 주어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얘네가 자꾸 돌아가다 보면 처음에 표시해둔 어느 지점에서 같이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얘네가 언제 다시 또 만나겠느냐? 자, 이런 걸 주로 물어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톱니바퀴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단은 자, 톱니의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톱니수. 자, 주어진 톱니수가 있을 거고 이 톱니가 회전하는 회전수가 있을 거예요. 자, 회전수. 자, 이 둘을 곱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이 둘을 곱하면 톱니수 회전수의 곱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톱니수가 전체 지나가면서 톱니가 몇 번 찍혔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재에서 총 톱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총 톱니수라는 거는 얘가 적당한 톱니를 가지고 자, 몇 바퀴 돌았을 때 얘가 찍고 간 횟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결과는 전체 톱니수, 총 톱니수로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그럼 그건 그렇고 이 식을 가지고 그래서 뭘 할 건데 하는 건데요. 자, 그 밑에 바로 밑줄에 나와 있는 거. 자, A의 톱니수 곱하기 A의 회전수는 B의 톱니수 곱하기 B의 회전수가 성립한다. 자,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자, 어떤 톱니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여기 맞물리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여기 지점을 얘도 여기다 색을 칠해놨고 얘도 색을 칠해놔서 여기를 A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네가 이제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계속 엇갈려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두 점이 만나는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자, 그거를 지금 밑에 밑줄 친 이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가 다시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만약에 제가 여기다 대문자 1을 썼는데 이거 표현상 P라고 해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한다면 이 A가 가진 A의 톱니수가 있겠죠. 그 얘가 회전한 회전수가 있을 거고요. B 또한 B가 가진 톱니수와 B가 회전한 회전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둘을 곱했을 때 같아야지만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그에 관련해서 그 밑에 예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A, B 두 개의 톱니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A의 톱니수는 30개, B의 톱니수는 20개. A가 4회 회전할 때 B는 몇 회 회전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A는 톱니가 제가 톱니 이렇게 쓸게요. 30개가 있는 거고요. 자, B는 20개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회전수를 조사해 보니 자, A의 회전수가 몇 번이라고 해요? 4번이라고 합니다. 자, B의 회전수 몰라서 X라고 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네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을 할 때 B는 몇 회 회전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뭐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톱니수와 회전수를 곱했을 때 톱니수와 회전수를 서로 곱했을 때 어때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30과 4를 곱하면 120. 자, 그리고 20과 X를 곱하면 20X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한 X의 값을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B라는 톱니가 회전하는 회전수가 된다는 거죠. 아, 따라서 X는 6이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요. 자, 농도 관련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농도 관련한 문제는요. 아마도 조금 이제 짜증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나 이번 시간 통해서 자, 농도도 별거 아니란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다뤄왔던 건 사실상 소금물이죠. 자, 그래서 제가 편의상 소금물의 농도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소금물의 농도. 자, 우리가 어렴풋이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소금물의 양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소금물의 양. 그 중에서 소금의 양의 비율을 나타낼 건데요. 자, 이러면 비율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퍼센트 단위 그렇게 100분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근데 이 공식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식보다 더 많이 쓰는 공식은요. 주어진 식을 적당히 약분 그리고 어떤 수를 곱하는 과정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형을 합니다. 즉 100으로 나눠주고 소금물의 양을 곱해줌으로써 자, 우리는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소금의 양은 100분의 자, 편의상 농도라고만 쓸게요. 자, 그리고 얘를 양변에 곱하면 소금물의 양으로써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물론 이제 소금의 양은 우리가 그램 단위겠죠. 물론 이제 주어진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램을 많이 쓰니까요. 자,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를 다룰 때 물론 이 농도 공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이 변형한 공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자, 문제를 푼다라는 거. 자, 요걸 기억하시면 자, 이 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도 관련한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써 먼저 표현을 해라. 자, 먼저 표현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예제 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의 소금을 100g, 20%의 소금을 200g 섞으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팁은 물론 안 그리고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려보면 한눈에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자, 얘는 10%의 소금물, 그 다음에 100g. 자, 그리고 25%의 소금을 몇 g? 자, 얘는 200g. 자, 그래서 25% 여기 200g. 자, 이 둘을 섞는다라고 했으니까 더한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 100g이 들어있어요. 농도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여기 들어있는 소금물의 양은 100g. 여기도 200g.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두 소금물을 합치면 농도 따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소금물의 양은 전체 그죠? 300g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뭐냐? 얘가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겠느냐? 즉 여기 농도가 누군지 몰라서 X라 가정하면 이 녀석이 바로 농도 X%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식 가지고 문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공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왜?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결국에는 다시 이 공식으로서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소금의 양을 먼저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는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25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해서 더하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굳이 이걸 찾은 다음에 다시 이 농도 공식을 써서 농도를 계산하지 말고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기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왜? 둘을 섞었으니까 순수하게 소금의 양만 놓고 보면 두 소금의 양을 섞어 놓은 거니까요.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없애주시고요. 2 약분해 주시면 3. 그래서 10 더하기 50은 3x. 따라서 3x는 60이 되기 때문에 자, x는 2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농도가 20%가 된다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이 되셨으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요. 자, 수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에 관한 문제는 딱히 많이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는 문제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좀 더 수월하더라.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니네가 풀 수 있겠지. 그러나 이 방법이 좀 더 편해 하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왼쪽에 있는 수는 1 작은 수, 오른쪽에 있는 수는 1 큰 수로 설정하면 문제풀이에 있어서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맞죠?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짝수다, 세 홀수다. 짝수든 홀수든 연속하면 간격이 2칸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2를 뺀 거, 2를 더한 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만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도 역시 수에 관한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의 자릿수가 x고 1의 자릿수가 y일 때 이 수를 어떻게 표현할래? 네, 간단하죠? 10의 자릿수는 단위수 10을 곱해서 10x, 1의 자릿수는 y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거는 100의 자릿수까지 등장했을 뿐인 거고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저는 바로 10번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9, 열차와 터널에 관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저는 10번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차와 터널. 자, 이 문제 또한 결국엔 뭘 다루는 문제냐? 이것도 결국에는 거리, 속력, 시간을 응용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차 터널의 문제는 어떤 길이가 주어진 터널이 있을 때 이 열차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터널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자, 이 열차 터널의 문제는 그림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활용하라. 무슨 말이냐? 자, 어떤 터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터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터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주어질 수 있겠죠? 자, 이 길이가 예를 들어 뭐 A미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차가 들어가는 거죠?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터널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개념은 기차의 선두, 즉 앞부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차의 꼬리 부분이 나올 때까지, 그죠? 꼬리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꼬리 부분이 여기서 나올 때까지, 그 선두는 여기가 있겠죠? 자, 그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기차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얘를 x라고 설정하면 이 기차의 선두가 결국 터널을 지나가지만 이 기차가 완벽하게 터널을 통과하려면 이 뒤에 꼬리까지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차의 선두 입장에서 얘가 이동하는 거리는 이만큼이 됩니다. 자, 따라서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 x를 더하여 이만큼을 이동한다라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자, 우리가 공식화해서 자, 열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거리와 터널의 길이 그리고 열차의 길이를 더한 값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에 따라서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풀라는 거냐? 길이가 40m인 열차가 200m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 10초가 걸렸대요. 자, 그림 상황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어떤 터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200m의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가 하나 들어오는데요. 자, 이 열차의 길이는 40m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열차가 완벽하게 통과를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차의 머리 부분, 즉 선두가 들어가서 열차의 꼬리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이동한 거리로서 생각한다. 즉,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만큼의 거리가 되는 거죠. 즉, 240m를 이 열차가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터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몇 초 걸렸대요? 10초가 걸렸답니다. 10초가 걸렸다라는 것은 열차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열차가 지금 24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으므로 10분의 240으로 계산을 하여 자, 우리는 이 열차는 24. 자, 단위를 쓰자면 거리는 미터 단위예요. 시간은 초 단위죠. 따라서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열차가 320m 터널.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혹은 한번 해봤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냥 공식처럼 쓴다고 한다면 320m 터널을 통과한댔어요. 그러면 320. 그리고 이 열차의 길이가 얼마?
40. 그 실제 이동거리는 36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시간이 몇 초 걸리냐? 우리 앞서 열차의 속력 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24로 나눠주시면 이게 바로 그 터널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 계산해 주시면 몇 초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죠? 15초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려운 계산은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10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써드린 거에서는 이제 10번이라기보다는 11번이 되겠죠. 자, 증가와 감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증가와 감소에 관한 문제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유는 앞에서 원가와 정가를 할 때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 누구냐? 바로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부등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과는 다릅니다. 방정식은 등식이잖아요. 그죠? 등호를 포함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니까. 이 부등식은 누구냐? 크다 혹은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기호를 포함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부등식의 가장 큰 목적은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자 하는 대소 비교의 목적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풉니까? 자, 부등식은요, 기호가 이런 아이가 들어갔을 뿐, 기본적인 부등식의 계산은요, 방정식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선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등호라는 걸 고려하는 것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은 어차피 방정식의 연산이 선행이 되어야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정식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죠. 부등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질. 어떤 성질이냐?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양변에 제가 똑같은 수 C를 더한다라고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C를 똑같이 빼준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항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또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할 때, 자, 어떤 수로서, 앞에서 본 것처럼 C로서 얘가 양수라고 할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양수일 때 앞에서 더하고 빼고 해봤으니까 이번에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곱하고 나누고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C일 때 곱해주면, 똑같이 C로 곱해주면 양수가 곱해졌네요. 부등호 방향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전혀 없습니다. 나눠줘도 마찬가지 부등호 방향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C가 음수일 때 이때가 문제가 되죠. 자, 음수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주요한 성질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연산은 방정식과 같이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때 이런 사실에 여러분 주의하셔서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 이상, 이하, 최대, 최소 등이 들어간 경우로 방정식의 활용과 해법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론편의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요. 자, 경우의 수와 확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와 확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반면 이걸 너무 계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좀 복잡해져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자, 그런 내용들 기본 개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경우의 수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경우의 수 특별히 볼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에 맞는 얘기죠. 가지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시행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들의 가지수. 자, 그러면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면 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하나는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그럼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언제 쓰고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차이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합의 법칙은요, 우리 교재 내용에도 잘 나와 있지만, 자,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동시성이 없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즉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합의 법칙을 씁니다. 자, 반면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시성이 있거나 또는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씁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얘기하는, 자, 그런 표현에 뭐가 있냐? 합의 법칙은 보통 문장에서 또는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거 또는 이거. 그 얘기는 뭐냐? 둘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곱의 법칙은 뭐냐? 이고, 이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 A이면서 B, A이고 B, AND의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얘가 지금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그걸 먼저 빠르게 판단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4번의 내용에는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해서 많은 상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걸 외우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뒤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11번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11번. 자, 원형 모양의 탁자에 n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자, 원형 모양의 탁자에 n명을 앉힌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인원수를 좀 적게 해서 4명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4명의 가족 A, B, C, D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이 원탁에 앉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그냥 4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 4사람을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또는 4 퍼뮤테이션 4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24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이게 원탁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지형 지물 같은 걸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칸씩 서로 밀어서 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4 팩토리얼 안에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 배열과 이 배열이 서로 어때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같은 거네. 그럼 2개로 볼 게 아니라 1가지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한 칸씩 더 밀려가는 것도 똑같은 거고 또 한 칸씩 더 밀려가면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 4사람이라면 4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4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4사람을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인데 이 안에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각각 몇 개씩? 4개씩 있습니다. 4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를 4로 나누어서 각각을 1개씩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건 계산은 뭐예요? 3 팩토리얼. 따라서 6이 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서 4명이 아니라 n명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요? 앉는 인원수 n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쓰면 n-1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저는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내용 보시게 되면 자, 최단거리 문제. 자, 저는 3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단거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A에서 B 사이에 P가 주어져 있다면 A와 P 사이의 최단거리, B와 P 사이의 최단거리를 각각 구하여 곱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예시로서 등장한 문제 여러분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조금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거 한 번쯤 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때 최단 경로가 몇 가지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최단 경로? 단순히 생각하면 쭉 달리고 쭉 올라가 버리면 되죠. 즉, 오른쪽으로 몇 번? 4번. 위로 몇 번? 4번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이 아이를 A라고 표현하고요.
위쪽으로 가는 이 아이를 B라고 표현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가 4번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가 또 몇 번? 4번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얘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로가 있냐?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지그재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지그재그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보시면 위로 올라가는 게 총 몇 번? 4번. 오른쪽도 총 몇 번? 4번. 물론 더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가더라도 최단 거리는 8번 만에 가야 되는데 그 8번 안에는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4번 가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의 수와 같다. 자, 그럼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줄 세우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단순히 생각하면 8팩토리얼.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A 4개는 서로 같은 모양이에요. 얘네끼리 위치 바꿔봐야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즉, 이 4개의 문자가 일렬로 배열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8팩토리얼 안에는 이 4개가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한 가지로 만들기 위해서 4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자, 마찬가지 이 4개가 일렬로 배열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4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난 이거 말고 내가 어릴 때 쓰던 방법이 있어. 자, 어떤 거 있습니까? 숫자 쓰기 1, 1, 1, 1, 1, 1, 1, 1. 이 1의 의미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한 가지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는 2개를 더하면 2, 그 다음에 3, 4, 5. 자, 그 다음에 2개를 더하면 3, 6, 10, 15. 4, 그 다음에 더하면 10, 20, 35, 그 다음에 5, 15, 35, 70. 따라서 이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70까지.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자, 확인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자, 확률의 내용이 되는데요. 자, 확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차피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기 때문에 확률의 기본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률은 간단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4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 A의 확률이다 라고 한다면 간단히 사건 A의 확률로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는 거죠. 자, 어떤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필이면 A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테니 전체 경우의 수분의 A의 경우의 수. 자, 이렇게 나타내어서 계산을 하자. 그래서 공식으로 쓰자면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 자, 이러한 방법으로서 A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확률의 가장 기본 원리며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를 좀 하자면 자, 그 밑에 등장하는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게 있죠. 자,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봐왔듯이 반대 사건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사건 A의 여사건이다. 그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녀석의 확률 제가 편상 기호로 PA의 여집합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할래? 하는 건데 1에서 A의 확률을 빼주면 그게 바로 A의 반대 사건, 즉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자, 우리가 언제 이 여사건의 확률을 씁니까? 그렇죠. 문장에서 적어도 뭐뭐뭐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는 적어도 여사건의 확률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나머지 여러 가지 확률. 자, 이런 것 또한 여러분에게 유형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풀이 통해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